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변동환율제 하에서 여러 경제 정책의 효과들을 봤죠. 재정정책, 통화정책, 무역정책,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환율제도가 바뀌어서 만약에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로 한다면 이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어떨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서는 고정환율제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고정환율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에 대한 찬반 논쟁,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정환율제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이 고정환율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고정환율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60년대,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우리가 되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국제 통화 체제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고정 환율제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네 통화를 미국 통화, 미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그런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게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어떤 나라는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게 되겠지만, 어떤 나라는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환율제를 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이 고정환율제를 이제 포기하고, 또 여러 나라들도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국제 경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중국은 이제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 달러화에 자기네 통화 가치를 연동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패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 달러화에 패깅한다, 연동시킨다, 또는 고정한다. 미 달러화에 패깅시키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중국이 인위적으로 자기네 위안화 가치를 너무 저렴하게 유지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대외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고정환율제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우선 이 고정환율제 운용을 우리가 본다면 조건이 있어요. 고정환율제가 운용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자국 통화는 물론이고 외국 통화를 어느 정도는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국 통화와 외국 통화를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고정환율제가 운용될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환율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환율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본국 통화와 외국 통화를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고정환율제의 핵심은 자기네 통화 가치 유지를 위해서
통화 공급을 조정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였다 늘렸다 함으로써 환율제를 유지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고정환율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예로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맨큐 책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 작동 케이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하고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하고의 관계에서 만약에 시장에서의 균형 환율 만약에 그 균형 환율을 우리가 E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의 고시 환율을 우리가 E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중앙은행에 고시하는 환율보다도 만약에 높다면 이때 어떤 식으로 통화량이 조절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예로서 아주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 고정 환율은 100달러당 100엔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환율을 보니까 달러당 150엔이다. 그러면은 지금 균형 환율이 고시 환율보다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랬을 때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차익 거래자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차익 거래자를 갖다가 아비트라저라고 해요. 이 아비트라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외환 시장에서 싼 데서 사다가 싸게 그 외환을 사가지고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챙기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차익 거래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 책에는 이 번역을 갖다가 재정 거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정 거래라는 말은 옛날에 사용하는 말들이고 사실은 그 말은 오히려 차익 거래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차익 거래자라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이 차익 거래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냐면은 외환 시장에서 2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2달러니까 1달러에 150엔이라고 한다면 2달러를 주고 오니까 300엔을 매입할 수 있어요. 엔을 300엔을 매입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다가 3달러를 받고 300엔을 매도해요.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달러를 남기는 거죠? 1달러를 남기는 거예요. 1달러의 차익을. 1달러의 차익을 남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여기서는 이 중앙은행, 여기 중앙은행이고 여기는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그러면 요 사이에 거래해서 이 차익 거래자는 1달러의 차익을 남기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3달러를 받고 300엔을 매도하게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 차익 거래자가 3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3달러를 받는 사람은 차익 거래자죠. 3달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에서 3달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달러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그만큼 국내 달러가 자동적으로 증가된다. 즉 통화 공급이 증대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3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차익 거래자가 3달러를 받는다는 얘기는 통화 공급의 증대를 가져온다. 통화 공급의 증대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가한다. 3달러를 받으니까 결국 이 차익 거래자가 여기 차익 거래자 이건 차익 거래자가 3달러를 받게 되니까 통화 공급이 증가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우선 IS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LN 곡선은 이런 모습.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 IS와 LN이 만나는 고점에서 균형 환율이 형성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 환율이 이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중앙은행은 여기서 이 과정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되었으니까, 자, 통화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LN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하겠어요? 통화 공급 증대는 LN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LN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 그래서 LN 곡선이 이 환율이 이렇게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보다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 쪽으로 이게 가려면 결국 통화량이 증가되어서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LN 곡선이 LN1으로 시프트 되니까 균형점 A점에서 B점으로 이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오히려 목표한 고시되는 환율 2바로 수렴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환율제는 결국 요 목표한 고시된 요 환율 유지를 위해서 통화량이 변동되어서 결국 여기서 다시금 고정환율제가 순탄하게 순조롭게 운영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예요. 두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는 균형환율과 이 중앙은행의 고시환율이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에,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로와 이바 목표한 환율 이바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제로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즉 균형환율이 목표 고정환율보다도 오히려 낮은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목표 고정환율을 100엔이라고 하죠. 이거 100엔. 달러당 100엔. 그런데 시장 균형 환율은 달러당 50엔이라 하면 되거든요. 50엔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차익을 노리는 차익 거래자가 1달러로 100엔을 매입해요. 1달러로 100엔을 매입해요. 100엔을 매입. 외환시장에서 차익 거래자가 매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결국 중앙은행이 1달러로 중앙은행에서 외환시장이고 중앙은행에다가 1달러로 100엔을 매입해가지고 결국 중앙은행에서 여기 거꾸로 썼네. 여기 중앙은행이고 여기 중앙은행. 그리고 여기서 외환시장에서 2달러를 받고 100엔을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달러의 차액거래자는 1달러의 이익을 차익을 실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이 거래를 보면은 1달러를 오히려 자기네가 받고 100달러를 주니까 중앙은행 차익거래자는 달러를 자기네가 달러를 갖고 100엔을 매입하지만은 중앙은행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1달러를 자기네가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거래에서 통화 공급이 감소된다. 시중의 통화 공급이 감소된다. 자기네가 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달러를 거래하는 그런 입장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속에서 1달러를 자기네가 받고 100엔을 이 차익거래자에게 주게 되니까 따라서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라는 얘기예요.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IS 곡선, 그 다음에 LM 곡선, 그래서 LM 제로인데, 그래서 최초의 요 시장 균형 환율은 2제로였고 목표 환율은 2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는 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2제로가 2바보다 작아요. 그렇죠? 2바가 2제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본다면 50엔과 100엔의 차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차익거래자가 이 과정에 뛰어들면서 중앙은행이 매입 매도하고 또 외환시장에서 매입 매도 거래가 형성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여기서 통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에서 특별히 중앙은행에서 통화 공급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차익거래자는 달러를 중앙은행에다가 주고 자기네가 100엔을 매입하게 되니까 따라서 통화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LM0에서 LM1으로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LM 곡선에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LM0에서 LM1으로 이것이 시프트한다. 이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시장 균형 환율이 다시금 이 중앙은행이 고시한 목표 환율 2바로 가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다시 균형이 형성되어서 목표한 환율로 이 시장 환율이 이제 수렴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화 공급은 결국 균형 환율이 발표한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변동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고정 환율제의 운용은 뭐냐? 자기네가 목표한 시장 환율이 자기네가 목표하는 환율로 수렴되게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그만큼 늘렸다 줄였다. 여기서는 늘리고 여기서는 줄이고 함으로써 결국 이 균형 환율이 중앙은행의 목표 환율로 수렴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환율 유지를 위해서 뭘 한다? 통화량을 변동시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이 환율제도는 명목 환율을 교정시킨다. 명목 환율을 고정시킨다. 명목 환율의 고정에만 관심이 있어요. 명목 환율 고정에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목 환율만 고정시킬 뿐이지 실질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 고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명목 환율을 고정시키는 데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의 고정 여부는 고려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이 실질 환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에 실질 환율과 고정 환율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실질 환율 Q는 명목 환율 Q에다가 P 스타분의 P, P 스타는 외국 물까지 쓰고 P는 본국의 물까지 쓰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명목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P와 P스타가 장기에 이게 신축적으로 변동된다면, 신축적인 변동을 하게 된다면 Q도 역시 신축적으로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실질 환율도 신축적 변동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목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질 환율은 이 물가나 외국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명목 환율을 고정시키는 정책, 명목 환율의 고정 정책. 이 명목 환율의 고정이라고 해서 이것이 결국 변동하게 될 때, 환율을 고정시키게 될 때, 명목 환율을 고정시키게 될 때 우리가 P나 아니면 통화량, 그러니까 물가나 국내 물가나 통화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변동은 가능해요. 이게 변동할 수가 있어요. 변동이 가능해요. 그러나 실질 변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목 환율을 고정시켰을 때 실질 변수는 불변이다. 오로지 변동하는 것은 뭐다? 물가와 통화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목 환율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 변수인 물가나 통화량에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환율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고정환율제화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정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재정정책, fiscal policy.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재정 지출을 변동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변동하는 그런 재반 정책을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G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그러니까 확장된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죠. 또는 텍스를 인하함으로써, 조세를 인하함으로써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요. 자,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IS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IS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자, E와 Y의 관계에서 이게 IS고 LM이었어요. 자, G가 증가하게 되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됐어요.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S0에서 IS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균형점이 요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2제로에서 2원으로 환율이 어떻게 됐음을 알 수 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자,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차익거래자가 이 사이에서 차익거래자는 요 환율 하락을 위해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어차피 자기 환율이 목표 환율로 결국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니까 차익거래는 이 하락을 위해서 외환을 매도하고 본국 통화를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차익거래자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국 통화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환율이 다시금 이제 하락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본국 통화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차익거래자가 본국 통화가 매입되니까 본국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LM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프트한다. 그러므로 LM이 LM0에서 LM1으로 시프트 된다면 결국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이 Y0에서 소득이 Y1으로. 그렇죠? 그래서 A점에서 최초의 B점으로, 그 다음에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증가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차익거래자가 중앙은행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기네가 결국 본국 통화를 이 외환을 매도하고 본국 통화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통화량이 증가된다, 자동적으로 증가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정환율제에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아비트라저 차익거래자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함으로써 결국 목표한 환율에 이르도록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익거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차익거래자들은 어차피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본다면 차익거래자의 환율이 여기서 이제 G의 증가에 따라서 IS 곡선이 오른쪽 시프트 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외환을 매도하고 본국 통화를 매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LM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환율제 하에서 재정정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소득을 증가시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1번이니까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데, 고정환율제화에서는 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킨다고 할 때 그냥 통화량을 있다,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국채나 아니면 공공채를 국채 같은 것을 결국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어요? 결국 통화량을 국채를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시중에 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중앙은행에 채권 매입이 있게 된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에 채권 매입이 있게 된다. 여기서는 국채, 공채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요 통화량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얘기.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해요? LM의 오른쪽 시프트. LM이 오른쪽 시프트한다. 그래서 LM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그래서 LM 오른쪽 시프트는 LM 제로에서 LM1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균형점이 요 A점에서 균형점이 B점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환율이 2제로에서 2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을 하락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요때 이것을 그대로 벌어두는 것이 아니라 요때 항상 개입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차익거래자, 아비트라주. 그래서 요 차익거래자가 요 과정 속에서 차익거래자가 이제 외화를 매입하고 외국 통화를, 그러니까 외환을 매입하고 외국 통화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환을 매입하고 본국 통화를 본국 통화를 매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본국 통화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이 본국 통화가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감소. 그렇죠? 통화량이 감소하면 통화량 감소에 따라서 통화량의 감소는 LM의 어느 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M1에서 다시 LM0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작과 결과만 얘기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LM0로 가면은 다시 원래의 환율로 E0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LM의 왼쪽 시프트에 따라서 다시 B점에서 A점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결국 LM의 왼쪽 시프트에 따라서 소득은 원래 Y0에서 Y1으로 갔다가 다시 Y1에서 Y0로 회귀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LM의 왼쪽 시프트에 따라서 결국 균형점이 다시 B점에서 A점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는 LM의 오른쪽 시프트에 따라서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B점에서 A점으로 가게 되니까, 자,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결국 통화정책의 효과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물론 우리가 어떤 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그 정책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소득에 달려있어요. 소득을 증가시킨다면 우리는 그 정책이
효과적이다, 유효하다, effective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 이 통화정책의 효과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 소득 면에서의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통화정책은 비효과적이다, 무효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은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순수한 통화 정책만 썼을 때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자면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이쪽으로 본래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환율 정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환율 정책. 환율 정책. 이 환율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환율 정책은 변동환율제에서 다해서 이 환율은 시장의 움직임에,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지만 이 고정환율제에서의 환율 정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환율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환율을 우리가 만약에 내린다, 우리가 환율을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해요. 평가절하. 평가절. 우리 영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 devaluation이라고 해요. devaluation. 이에 관해서 우리가 가치를 올리는 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평가절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revaluation이다. 가치를 다시 매기는 것도 revaluation이지만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치를 절상하는 정책을 우리가 평가절상이다라고 얘기해요. 평가절상 정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정책을 revaluation 또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appreciation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appreciation이라는 말은 주로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사용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는 revaluation과 appreciation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이 평가절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평가절하 정책,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평가절하는 결국 우리가 평가절하를 한다는 얘기는 이 평가절하는 통화공급 증가와 같은 효과가 동일해요. MS 증가 효과와 동일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평가절하를 한다, 자, 평가절하 하게 되면 MS가 증가해요. 통화량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쉬프트하게 되고, LM 곡선의 오른쪽 쉬프트에 따라서 결국 이 순수축이, 여기서 지금 본다면 NX가 증가하고 순수축이 증가하게 되니까 순수축 증가에 따라서 Y가 증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평가절상, 평가절하의 경우에는 IS 곡선이 이렇게 되고
LM 곡선이 그래서 평가절하를 한다. 이것은 통화량 증가 효과와 동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LM 곡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LM0에서 LM1으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환율이 여기서 지금 2제로에서 2원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그래서 평가절하를 인위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는 통화 공급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이 평가절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여기서 이 평가절하는 결국 이가 하락하는 얘기고, 이가 하락하게 되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수출이 증가되고, 수출이 증가뿐만 아니라 수입은 감소한다. 수입은 감소하니까 결국 순수출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순수출이 증가는 결국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본다면 환율 정책에서 평가절하는 결국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가져온다 하는 얘기를 고정환율제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만약에 평가절상이다. MF 모형에서의 평가절상. 평가절상 우리가 아까 리밸류에이션이라고 했죠. 리밸류에이션. 자, 이것은 E가 상승한다. 자, E가 상승하면은 이것은 NS 감소와 통화량 감소와 동일한 효과예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LMN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LM 곡선에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LM 곡선의 왼쪽 시프트는 NX를 감소시키는 정책이고, NX의 감소는 Y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여기서 자, E가 상승한다고 얘기했는데 E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다. 즉 평가 절상을 가져오는 정책은 MS 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LM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돼요. 그래서 LM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2제로에서 2원으로 상승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평가 절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MS가 감소하게 되니까 MS 감소에 따라서, 자, 여기서 지금 MS 감소하게 되면은 MS 감소에 따라서 LM의 왼쪽 시프트, LM의 왼쪽 시프트.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은 증가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NX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NX가 감소하니까 결국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의 정책의 효과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정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역정책. 무역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 규제 정책이다. 그래서 관세나 또는 코타제와 같은 수입 할당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써서
수입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수입 할당이나 관세를 그런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수입을 감소시킨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이 관세를 여기서 올렸다. 자,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입 관세를 올리게 됨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X-IM을 우리가 본다면, 순수출을 보게 된다면 IM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X-IM은 늘어난다. 즉 순수출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NX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NX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이 NX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는 곧 IS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하고도 통하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환율 상승은 결국 국내 통화 매입을 가져온다. 아비트라제가 국내 통화를 매입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결국 이 상승에 따라서 이 통화 공급이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트라제가 이 차익거래자가 국내 통화를 매입하고 외환을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MS가 증가하니까 LM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그렇죠? LM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LM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에 따라서 Y가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는 E와 NX 간의 관계, 여기는 E와 Y 간의 관계.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NX, E, 그다음에 S0-I에서 최초의 균형점은 이 외환시장에서 여기서, 그리고 이때 여기서 본다면 여기 이 제로는 결국 IS 곡선이고 LM 곡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관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면, 수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X-IM이 증가한다. 즉 NX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게 NX가 증가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NX0에서 NX1으로 시프트 된다. NX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율이 2원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IS 곡선도 NX의 증가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환율이 어떻게 됐음을 알 수 있어요? 환율이 상승되었다. 2제로에서 2원으로 상승되었다.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된 것을 그대로 벌어두는 것이 아니라 차익거래자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국내 통화를 매입하고, 국내 통화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차익거래자들이 결국 국내 통화를 매입하게 되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환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통화량 늘어남에 따라서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LM1으로 시프트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S0-I도 그리고 S1-I가 된다.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 이 차이가 NX니까, 여기 이 차이가 NX니까
그리고 이것도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본다면 여기 균형점이 C점으로 간다. 여기 C점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C점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결국 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소득은 Y0에서 Y1으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규제 정책, 즉 무역 정책은 이 고정 환율제 하에서 결국 수입 감소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NX를 증가시켜서 NX 곡선과 IS 곡선의 오른쪽 쉬프트를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환율 상승은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차익거래자가 국내 통화를 매입하고 해외 통화를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는 얘기는 LN 곡선이 오른쪽 쉬프트를 가져오니까 결국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정 환율제 하에서 수입 규제 정책은 결국 변동 환율제 하에서의 이 수입 규제 정책 결과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고정 환율제 하에서 이 수입 규제 정책, 무역 정책은 순수출 곡선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같지만 고정 환율제 하에서만큼만은 NX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환율의 평가 절상보다도 통화 팽창을 유발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다면 NX가 S-I 그렇죠? 그래서 N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 S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NX가 증가하고 S-I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속에서 결국 NX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와 IS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 과정 속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해서 차익거래자들이 국내 통화를 매입하고 외환을 매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MS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MS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은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정책의 효과를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 페이지 395쪽에 10판에 맨큐책에 10판 맨큐책에 보면은 요 395쪽에 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양환율제도 하에서의 정책 효과를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자는. 자,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양환율제 하에서의 정책의 효과를 보자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양환율제 하에서의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선 변동 환율제, 그리고 고정 환율제, 그리고 각 이제 효과를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정책들을 우리가 본다면 정책, 우선 재정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수입 규제 정책, 그리고 무역 정책. 자, 변동 환율제에서의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결국
없었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는 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변동환율제하에서 이 재정정책의 효과는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제로예요. 제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반해서 환율은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환율은 상승. 그 다음에 순수출은 감소. 그래서 순수출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 변동환율제 이에 반해서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었어요. 환율은 물론 고정환율제하에서는 통화량이 늘 거기에 변동됨에 따라서 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죠. 그 다음에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이게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환율은 감소를 시켰으면 순수출은 증가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이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Y나 E나 NX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수입 규제 정책을 보면은 수입 규제 정책은 이 소득은 여기서 본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수입 규제 정책이 아무런 변동환율제에서는 이에 반해서 고정환율제에서는 소득은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율은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변동환율제하에서의 수입 규제 정책은 이 환율을 상승시켰다. 이에 반해서 순수출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 다음에 NX는 여기서 본다면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 우리가 노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양환율제 하에서 먼데 플레밍 모형에서의 이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소득에 양의 효과를 미쳤다. 즉 증가 효과를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통화가치와 상승과 통화가치의 상승과 그다음에 순수출 감소를 가져왔다. 여기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소득은 불변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결국 소득에 효과를 미쳤다. 효과를 주었고,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통화 공급은 오로지 통화 공급은
오로지 환율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환율 유지를 위해서.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경우를 가져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환율제 하에서, 변동환율제 하에서, 그리고 고정환율제 하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자, 이제 우리가 금리 격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 본국의 금리와 외국의 금리가 늘 같다고 얘기했어요. 즉 본국 금리는 항상 국제 시장에서 결정된 이 금리 수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없는, 영향을 그냥 다른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런 소국 개방 경제를 가정했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 하에서 이게 R이 R스타보다 높다, 본국 금리가 외국 금리 수준보다도 높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본국으로 자기네 자본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있게 돼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있게 돼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본국은 자본이 넘쳐나게 돼요. 본국이 자본이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R이 R스타와 같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만약에 본국 금리와 외국 금리 차이가 이러한 식이다. 즉 본국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낮다면 결국 이것은 본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규모 자본, 소규모 국가니까 이 나라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이 개방 경제 하에서는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있게 됩니다. 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있게 되고, 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은 본국 금리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본국의 금리, 자본이 모자라게 되니까 따라서 금리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본국의 금리와 해외의 금리는 같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국가 간의 금리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진짜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본국 금리와 해외 금리가, 외국의 금리가 서로 같다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대답은 no라는 게 no. 왜 그런가? 요 논리가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과 R스타가 다르다. 왜 다르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측면에서 여기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위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위험의 차이. 우리가 국가 위험을 영어로는 country risk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위험의 차이. 국가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 본국 금리와 해외 금리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고 해요. 미국 국채를 매입. 또는 미국의 우량 기업의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우량 기업들의 채권을 매입하겠어요? 결국은 이들이 이 채권이나 국채나 이것들을 매입해가지고 그 채권이나 국채로부터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투자한 자금을 갖다가 그대로 상환을 받을 것이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국내 정세가 불안한 개도국들의 만약에 채권을 채권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부분 이 사람들은 개도국에 대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개도국이 채권들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 자기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상환받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해서 더 높은 이자율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이 국가적인 위험도가 낮은 나라는 그런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국가적인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컨트리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결국 R과 R스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본국 금리와 해외 금리가 서로 해외 금리에 있어서도 컨트리 리스크가 높은 나라는 결국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요구한다는 더 보상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투자 금리는 투자의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투자 위험이 낮으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들의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예요.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만약에 이 맨큐 책에서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 영국 파운드화와 그 다음에 미 달러화에 대해서 영국 파운드화 우리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통화 가치 변동,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통화 가치 변동.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더 미래에 하락할 것이라고,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가치 하락, 여기서는 변동이라는 말보다도 하락이라는 말을 써주면 더 낫겠죠? 만약에 이게 더 크게 하락한다. 미 달러가
가치보다도 파운드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파운드화로 제공된 대부는 달러화로 제공된 재고보다도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은 더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파운드화로 표시된 이 대부는 달러화로 표시된 대부보다도 훨씬 더 그 금리가 높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화가 금리를 우리가 본다면 파운드화로 표시된 금리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금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게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 더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국가 위험과 미래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가 소국 개방 경제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R이 R스타보다 같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제 요 얘기고 국가 간의 금리 격차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이자율 격차를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소국 개방 경제의 이자율이 외국 이 금리 수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국가 위험의 차이가 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R과 R스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결국 R과 R스타의 관계는 외국 금리 수준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을 합한 값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의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에다가 위험 할증, 이거는 우리가 위험 할증이라고 얘기했어요. 위험 할증.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 할증 택시 같은 거 탔을 때 여러분들이 밤 12시가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증료를 내죠. 그런 것과 같이 만약에 봉급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게 봉국이 개도국이라고 한다면 이 개도국의 금리는 선진국의 금리에다가 위험 할증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요 국가 위험의 문제와 환율 변동의 이 기대 문제를 여기다가 감안한 것이 바로 위험 할증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만약에 이런 이 위험 할증을 감안한 그런 모형으로 한다면,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IS 곡선은 Y는 C에 Y-T에 IR 스타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IR이니까 R 스타 플러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플러스 NXE, 이게 IS 곡선이에요. 먼델 프레밍 모형에서 위험 할증을 감안한, 위험을 감안한 그런 모습의 모형이 IS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LN 곡선은 P분의 M바 L Y의 R 스타 플러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요 위험 할증을 감안한 그런 모습의 IS 곡선과 LM 곡선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방정식은 요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을 균형시키는 요 소득과 이자율 Y와 R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때 위험 할증 요 세타가 일정하게 된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및 무역정책은 앞에서 검토된 대로 그대로 작용이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우리가 하고 마치겠는데, 세타 증가의 효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위험 할증이 만약에 증가된다면 이것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세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R이 R 스타 플러스 세타니까 요 세타가 변화하게 되면 R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R이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세타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 세타가 증가한다 그러면 R이 상승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R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투자가 어떻게 되죠? 투자가 감소해요. 투자가 감소하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IS 곡선이 어느 쪽으로 시프트해요? 왼쪽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IS 곡선이 왼쪽 시프트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E와 Y, 그래서 IS 곡선, 그다음에 LM 곡선. 자, 그런데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I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니까 IS 곡선이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IS0에서 IS1으로 이렇게 쉬프트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였었는데 이제 균형점이 여기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R이 상승하게 되면 세타의 상승에 따라서 R이 상승하게 되면 R 상승에 따라서 화폐 시장, 이건 재화 시장이지만 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느냐? R이 상승하게 되니까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 자, 화폐 수요가 줄어들니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관계에서 화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 있게 되고, 화폐 공급에 초과 공급이, 화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 있게 되니까 초과 공급이 있게 됨에 따라서 LM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LM 곡선이 LM0에서 LM1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A점으로부터 C점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본다면 그 결과는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 환율은 하락했다.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됐다? 소득은 증가되었다. Y0에서 Y1으로 증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이 위험 할증의 증가의 효과는 결국 환율을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환율 기대의 효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어요.